관계에서 끊임없이 불안함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나요? 끊임없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마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6가지 숨겨진 징후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설령 그중 2가지만 알아차리더라도 당신의 관계는 칼융이 묘사한 영적 중독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특정 사람들 앞에서 왜 기진맥진해지는지, 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이 말하는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6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그림자 투사. 상대방에게서 끊임없이 자신의 결점을 보는 것.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의 결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할 때입니다. 칼융의 심층적인 심리학 연구는 이 상황의 진실을 놀랍도록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사실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수용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질을 발견하고 우리와 맞서 싸웁니다. 칼 융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고, 이는 해로운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 성격의 어둡고 억압된 모든 측면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훨씬 더 쉽게 발견합니다. 투사의 가장 잔인한 측면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취약하고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뢰는 해로운 관계에서 오용되어 그림자 투사를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파트너가 사용하는 어조, 선택하는 단어, 그리고 당신을 비판하는 시점은 종종 그들 자신의 내면 비판의 목소리이지만 파트너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목소리를 당신에게 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 자신의 창의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신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당신을 너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는 너무 강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도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당신을 비판할 때 극도로 화나고 공격적이거나 비하하는 어조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같은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투사의 징후입니다. 실제 문제는 해결되면 사라지지만 투사는 끊임없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꺼낸다면 이는 내면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아와 거리를 둡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교활하게 작용하여 당신이 깨달을 때쯤이면 자신의 관심사, 취미, 꿈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칼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하여 자신과 타인 모두와 더욱 정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림자 투사를 극복하는 방법은 칼융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상대방의 투사를 자신의 그림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짊어져온 감정적 짐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판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비판은 상대방에게 어떤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경계를 정하고 투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명상이나 일기 쓰기와 같은 연습을 통해 자기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재발견하고 내면 세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타이용이 말했듯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운명이 된다.
하지만 그림자에 맞서고 나면 당신과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 이러한 그림자 투사를 발견하셨나요? 2.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갈등.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불균형. 칼 융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는 모든 인간의 정신이 여성적 에너지와 남성적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이 우리가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장 깊은 갈등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융은 남성의 여성적 에너지를 아니마, 여성의 남성적 에너지를 아니무스라고 부르며, 건강한 성격은 이 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관계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에너지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한쪽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억압된 에너지를 강요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정반대의 극성에 갇혀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계를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킵니다. 두 파트너 모두 상대방의 단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강제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드러움과 관능미를 억누른 남성은 여성 파트너에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며 지나치게 가혹하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힘과 권위를 억누른 여성은 남성 파트너에게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강해지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파트너가 더 강해져라, 더 부드러워져라, 더 단호해져라, 더 이해해라 라고 말하며 당신을 조종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는 사실 그의 내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자신의 단점을 보고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당신은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칼 융이 지적했듯이 이는 일종의 투사이지만 이번에는 그림자가 아니라 아니마, 애니마 또는 아니무스, 애니무스가 투사되고 당신은 이 투사의 포로가 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사이의 갈등은 감정적 소통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에너지가 우리의 감정 표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아니마가 직관적, 감정적, 창의적인 자질과 연관되는 반면 아니무스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행동지향적인 자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이 두 에너지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벌어지며 종종 한쪽은 감정적으로, 다른 쪽은 논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인 파트너는 종종 너무 예민하다,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는 비난을 받는 반면 이성적인 파트너는 차갑다, 감정이 없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로 인해 감정적인 사람은 이성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두 파트너 모두 자연스러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는 등 아니마, 아니무스 불균형을 인식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불균형이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압박감 속에서 억압된 에너지가 통제할 수 없이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강자, 약자, 논리, 감정, 능동, 수동과 같이 고정된 역할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이러한 역할이 바뀌지 않을 때 긴장감이 지속된다면 이는 아니마, 아니무스 갈등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파트너가 끊임없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억누르도록 요구하거나 다르게 행동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또한 불균형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온순한 여성이 때때로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 파트너는 이를 공격적이거나 남성적으로 해석합니다. 또는 평소 강인한 남성이 때때로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 이는 약함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아니마, 아니무스 투사의 명백한 예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는 방법은 칼 융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상반된 에너지를 인식하고 그 에너지와 화해하며 두 가지를 모두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에게서 우리의 단점을 찾는 한 진정한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적, 직관적, 창의적인 면, 아니마를 발견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동시에 강하고 결단력 있고 행동지향적인 면, 아니무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남성에게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여성에게는 권위를 행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단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반대자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진정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관계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만약 관계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발견했다면 해결책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 내면에 통합할 때에만 우리는 파트너를 보안물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끊임없이 불안함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나요? 끊임없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마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6가지 숨겨진 징후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설령 그중 2가지만 알아차리더라도 당신의 관계는 칼융이 묘사한 영적 중독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특정 사람들 앞에서 왜 기진맥진해지는지, 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이 말하는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6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그림자 투사. 상대방에게서 끊임없이 자신의 결점을 보는 것.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의 결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할 때입니다. 칼융의 심층적인 심리학 연구는 이 상황의 진실을 놀랍도록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사실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수용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질을 발견하고 우리와 맞서 싸웁니다. 칼융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고 이는 해로운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 성격의 어둡고 억압된 모든 측면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훨씬 더 쉽게 발견합니다. 투사의 가장 잔인한 측면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칼융에 따르면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취약하고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뢰는 해로운 관계에서 오용되어 그림자 투사를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파트너가 사용하는 어조, 선택하는 단어, 그리고 당신을 비판하는 시점은 종종 그들 자신의 내면 비판의 목소리이지만 파트너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목소리를 당신에게 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 자신의 창의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신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당신을 너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는 너무 강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도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당신을 비판할 때 극도로 화나고 공격적이거나 비하하는 어조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같은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투사의 징후입니다. 실제 문제는 해결되면 사라지지만 투사는 끊임없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꺼낸다면 이는 내면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아와 거리를 둡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교활하게 작용하여 당신이 깨달을 때쯤이면 자신의 관심사, 취미, 꿈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칼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하여 자신과 타인 모두와 더욱 정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림자 투사를 극복하는 방법은 칼융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상대방의 투사를 자신의 그림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짊어져온 감정적 짐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판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비판은
상대방에게 어떤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경계를 정하고 투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명상이나 일기 쓰기와 같은 연습을 통해 자기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재발견하고 내면 세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운명이 된다. 하지만 그림자에 맞서고 나면 당신과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 이러한 그림자 투사를 발견하셨나요? 3. 개성화 과정 차단. 자신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칼 융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 개성화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평생 과제, 즉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고유한 잠재력을 깨닫고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자아를 통합하고 자신만의 가치체계를 개발하고 삶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함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로운 관계에서는 이 중요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차단되고 그 사람은 진정한 자아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끊임없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지시하고 당신의 꿈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관심사를 하찮게 여기고 끊임없이 변화를 강요한다면 그들은 실제로 당신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심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독특성을 잃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는 영적 비극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면의 안내자인 자아는 침묵하고 타인의 목소리로 대체됩니다. 개성화 과정이 차단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은 이러한 과정이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파트너는 종종 당신을 위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구실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유형의 조종이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적 애착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는 약해졌을 때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건 너에게 맞지 않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당신의 잠재력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교활하게 작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도 자신의 꿈과 목표가 비논리적이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칼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의 창조적 무의식은 침묵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현재 자아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까지 파괴하여 성장에 필요한 위험 감수, 실험, 그리고 탐구를 저해합니다. 이러한 방해의 가장 흔한 영역 중 하나는 창의적인 표현과 개인적인 프로젝트인데 이러한 프로젝트는 개인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창의성이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각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창의적 잠재력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이 영역이 특별히 표적으로 삼습니다. 음악을 만들고 싶은 욕망은 소음으로, 글쓰기에 대한 열정은 시간 낭비로, 그림 그리기에 대한 열정은 유치한 것으로 낙인 찍힙니다. 파트너는 이러한 활동을 비실용적이거나 수익성이 없다고 폄하하며 더 유용한 활동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창의적인 표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영적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억압되면 사람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와도 소외되어 가장 깊은 자아를 표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창의적인 충동은 너무 약해져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개성화 이론의 핵심은 자신의 가치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며 해로운 관계에서는 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방해받습니다. 파트너가 당신의 가치관, 신념 또는 원칙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가치 체계를 당신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이는 개성화 과정이 차단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도움을 중시한다면 이는 순진함으로, 용기를 중시한다면 이는 충동성으로,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는 무책임함으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비판은 자기 의심을 낳기 때문입니다.
칼융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답게 행동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과 세상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개별화 과정이 막힌다면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이며 이러한 손실은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됨으로써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 4. 콤플렉스 유발. 과거의 상처는 끊임없이 피를 흘린다. 칼 융의 심리학적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콤플렉스. 이론은 과거의 감정적 상처가 현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특정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콤플렉스는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실망,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해 무의식 속에 형성된 감정의 매듭입니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특정 자극에 직면했을 때 갑자기 활성화되어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을 유발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콤플렉스가 삶의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관계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파트너는 이러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의 고통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되고 치유 과정이 완전히 방해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방치로 고통받은 사람을 끊임없이 내버려 두거나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신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것은 모두 콤플렉스의 체계적인 유발의 예입니다. 이러한 트리거 과정의 가장 잔혹한 측면은 콤플렉스가 활성화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콤플렉스가 활성화되면 자아 통제력이 크게 상실되고 사실상 과거에 갇힌 듯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현재와 과거의 고통을 혼동합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파트너는 이를 알아차리고 이러한 취약한 순간을 조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파트너는 콤플렉스가 활성화될 때 당신이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고 과잉 반응이나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파트너가 당신을 트리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콤플렉스가 병적으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콤플렉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식되고 이해되고 치유되지만 반복적으로 촉발되면 만성화되어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끊임없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들은 사랑을 보상으로 사용하여 조건부로 만듭니다. 승인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판함으로써 승인에 대한 욕구를 증폭시키고 결국에는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당신을 통제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교묘하게 작용하여 당신이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러한 콤플렉스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태를 복합적 자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콤플렉스가 너무 강력해져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여 정상적인 삶을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콤플렉스를 촉발하는 것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는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활성화된 콤플렉스는 사람을 끊임없이 과거로 끌어들여 현재의 현실을 평가하는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관계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콤플렉스가 끊임없이 촉발되는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먼저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콤플렉스를 촉발하지 않는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콤플렉스는 상처받은 아이를 상징하며 이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되려면 연민, 인내, 그리고 안전한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파트너가 이러한 연민을 보여주지 않고 조급함을 보이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콤플렉스는 치유되기는커녕 더욱 만성화될 것입니다. 이 경우 파트너와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칼 융은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상처에 맞설 용기를 가진 자에게 찾아온다 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치유는 지지적인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콤플렉스가 끊임없이 촉발되는 환경에 머무르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콤플렉스가 너무 강해져
대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래의 치유 가능성도 위태롭게 합니다. 따라서 콤플렉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정신 건강 모두에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끊임없이 불안함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나요? 끊임없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마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6가지 숨겨진 징후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설령 그중 2가지만 알아차리더라도 당신의 관계는 칼융이 묘사한 영적 중독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특정 사람들 앞에서 왜 기진맥진해지는지, 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이 말하는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6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그림자 투사. 상대방에게서 끊임없이 자신의 결점을 보는 것.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의 결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할 때입니다. 칼융의 심층적인 심리학 연구는 이 상황의 진실을 놀랍도록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사실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수용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질을 발견하고 우리와 맞서 싸웁니다. 칼융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고, 이는 해로운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 성격의 어둡고 억압된 모든 측면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훨씬 더 쉽게 발견합니다. 투사의 가장 잔인한 측면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칼융에 따르면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취약하고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뢰는 해로운 관계에서 오용되어 그림자 투사를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파트너가 사용하는 어조, 선택하는 단어, 그리고 당신을 비판하는 시점은 종종 그들 자신의 내면 비판의 목소리이지만, 파트너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목소리를 당신에게 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 자신의 창의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신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당신을 너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는 너무 강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도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당신을 비판할 때 극도로 화나고 공격적이거나 비하하는 어조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같은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투사의 징후입니다. 실제 문제는 해결되면 사라지지만 투사는 끊임없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꺼낸다면 이는 내면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아와 거리를 둡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교활하게 작용하여 당신이 깨달을 때쯤이면 자신의 관심사, 취미, 꿈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하여 자신과 타인 모두와 더욱 정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림자 투사를 극복하는 방법은 칼 융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상대방의 투사를 자신의 그림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짊어져온 감정적 짐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판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비판은 상대방에게 어떤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경계를 정하고 투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명상이나 일기 쓰기와 같은 연습을 통해 자기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재발견하고 내면 세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운명이 된다. 하지만 그림자에 맞서고 나면 당신과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 이러한 그림자 투사를 발견하셨나요? 동시성 부족. 의미 있는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 칼 융의 가장 매혹적이고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인 동시성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의미 있는 우연과 이러한 사건들 뒤에 숨겨진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칼 융은 동시성을 일종의 비인과적 연결로 정의하며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의미 면에서 깊은 연관성을 공유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이러한 동시성에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일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일어나고 아무것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근본적인 양립 불가능성을 보편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시성 부족의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은 우리가 삶의 마법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동시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이러한 마법 같은 순간들이 사라지고 끊임없는 혼돈과 결함으로 대체됩니다. 계획은 끊임없이 차질을 빚고 중요한 순간들은 방해받으며 마치 나쁜 영화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을 축하하고 싶을 때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낭만적인 여행을 계획할 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며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끊임없는 방해를 경험합니다. 칼 융이 관찰했듯이 동시성은 종종 우리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성이 없을 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보편적인 지표입니다. 칼 융은 동시성이 우리가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연결이 끊어지면 삶에 인도하는 신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칼 융의 동시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찰 중 하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변혁의 시기에 특히 심화되며 해로운 관계에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 또한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삶의 특정 시기에 성장, 변화,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경험하며 동시적 사건들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를 지지하고 인도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정체되고 성장을 저해하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변화 신호가 억제되고 상대방은 같은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파트너가 당신의 변화를 지지하지 않거나 성장을 방해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폄하할 때 우주는 더 이상 당신에게 변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시작한다면 삶에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줄어들고 계획이 끊임없이 방해받고 중요한 순간들이 방해받으며 일반적으로 불운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직관력 저하, 영감 부족, 창의력 감소,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이러한 상황의 징후입니다. 칼 융은 동시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흐름에서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단절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동시성 있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커플들은 서로에게 운이 좋다고 느끼며 그들의 삶은 더욱 유동적이고 의미 있으며 삶의 지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관찰하면 현재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성을 회복하려면 칼 융의 제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을 되찾고 그 다음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 과정은 해로운 관계에서 발산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 놓이면 동시성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명상과 자연과의 연결을 권장하며 내면의 평온함을 증진하는 수련이 동시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또한 삶의 흐름 감각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흐름을 강요하기보다는 신뢰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저항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장애물을 만들고 불화를 일으킨다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동시성은 삶이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삶에서 사라지면 이제 진지하게 재평가할 때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시성을 회복하는 것은 개인적인 치유 과정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치유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마법 같은 흐름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6. 집단 무의식과의 단절. 내면의 인도 상실. 칼 융의 가장 혁신적인 발견 중 하나인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지혜의 공동 저장소이자 우리 개인의 삶을 이끄는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깊은 층에는 원형적 지식, 보편적 상징,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생명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에서는 이 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도달하여 우리의 결정을 이끌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영적 발전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해로운 관계에서는 이 신성한 연결이 체계적으로 단절되어 개인에게 이 심오한 지혜의 원천이 박탈됩니다. 끊임없는 조종, 가스라이팅, 그리고 감정 억압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이 심오한 인도 체계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칼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덕적 본능이 손상되고 개인은 자신의 경계를 정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는 집단 무의식과 원형적 안내를 통해 연결되며 이러한 안내는 종종 꿈, 상징, 갑작스러운 통찰, 그리고 심오한 감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꿈은 혼란스러워지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없게 되며 무엇보다도 깊은 암의 감각을 잃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것이 옳다 또는 이것이 틀렸다 라고 외치던 내면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태를 원형적 침묵이라고 묘사하며 인간의 영적 발전에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안내가 없으면 인간은 삶의 미궁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흥분시키고 고무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어 보이고 깊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태를 영적 가뭄이라고 묘사하며 이것이 현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유독한 관계에서 이러한 가뭄은 더욱 심화됩니다. 끊임없는 비판, 경멸, 조종 속에서 살면서 사람은 자신의 신성함과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삶의 더 큰 그림에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며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무의미하며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느낌은 특히 밤과 고독한 순간에 더욱 심화되어 깊은 실존적 공허함을 만듭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공허함은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이 재구축될 때만 채워질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종종 유독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집단 무의식과 다시 연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으며 칼 융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징후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거나 심지어 간단한 결정조차 내릴 수 없다면 이는 연결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영성, 철학, 예술처럼 한때 흥미로웠던 주제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단절은 바로 그 단절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 침묵과 고독의 순간을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심오한 목소리는 소음에서 벗어날 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기, 일기 쓰기, 꿈쫓기 등의 실천은 이러한 연결을 강화합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간섭받는 마음은 자신의 더 깊은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조종적이고 통제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보편적인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은 이 과정에는 먼저 외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가장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이 회복되면 자신의 인도뿐만 아니라
삶 자체의 마법 같은 차원도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 징후를 통해 자신의 관계를 평가하고 댓글로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발견했는지 공유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자각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이 말하는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6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